해봅시다. 그래.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유전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인자 유전이 뭐다 정도는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뒤에 연결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념색체 유전, 성념색체 유전 이거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거는 여기 일단 흔적만 살짝 남겨놓고요.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나누는 방식이 이렇게 나누는 거랑 근데 일단 더 많이 얘기했고 얘기하다가 끝났던 부분은 이쪽이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 이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일 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그때 필요한 대립 유전자 쌍이 두 쌍 이상인 경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쌍인 경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그냥 이 앞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던 모든 그냥 당연한 경우들은 전부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두콩 모양,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러고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단일인자 유전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쪽은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것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설명을 딱히 안 했었고 깊게 설명을 안 했었고 이쪽이 이제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쌍이 두 쌍 이상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 자, 이 다인자 유전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대립 유전자 두 쌍을 데리고 와서 형질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두 쌍이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적었어도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이렇게 이 완두콩 실험할 때 적었던 요거는 이건 완두콩 모양, 이건 완두콩 색깔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걸 그냥 붙여 적어 놓은 것 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형질 두 개 그리고 대립 유전자 두 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대립 유전자는 두 쌍이지만 그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일단 애초에 유전자 쌍 자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좀 해당됐었죠. 몸무게라던가 키, 피부색, 지능 이런 걸 포함해서 좀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키, 몸무게 이런 것들, 피부색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요게 알파벳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유전자 입장에서 대립 유전자로 봤을 때는 구분해줘야 되는 대립 유전자였습니다. 무슨 얘기? 일단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상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때 라지 B, 스몰 B는 다른 자리에 존재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의 다른 자리에 있거나 혹은 아예 다른 염색체에 존재해야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유전자였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그 유전자 안에 내용을 봤을 땐 뭐였어요? 네, 내용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이 내용이 구분이 안 된다가 어떤 개념이었냐? 라지 A랑 라지 B가 같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유전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라고 가정했을 때 라지 A도 라지 B도 흰 피부 유전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A도 스몰 B도 얘네 둘 다 검은 피부 유전자 이런 게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구분되니까 유전자 자체는 구분이 되니까 저렇게 구분을 해놨다만 실제로 이제 내용, 형질을 따질 때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우린 대문자가 몇 개임 이걸 가지고 다인자 유전의 형질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거였냐?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전부 같은 표현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얘도 대문자 2개, 소문자 2개. 얘도 대문자 2개, 소문자 2개. 얘도 대문자 2개, 소문자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 얘네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다인자 유전 자체가 그냥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라는 얘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이 뭐 중간 유전적인 특징을 갖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표현형이 다양하다, 그리고 대문자가 몇 개냐만 가지고 표현형을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잠깐 봅시다. 만약에 앞에서 하던 거를 다인자 유전한테 좀 적용시켜보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처음 뭐부터 해볼 거냐면 그 퍼네사각형 그리기부터 일단 좀 해볼게요.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우린 이거를 이제 완전 이형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이형 접합으로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이형 접합인 애들 둘을 데려다 놓고 자가교배를 했어. 그리고 얘는 지금 독립 유전이야 라는 조건을 갖다 놓을게요. 이건 이제 우리 아까 그 시험 볼 때 퍼넷사각형 그렸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그냥 퍼넷을 그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지 A 스몰 A 요것과 요 둘은 서로 독립이야 라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 라는 가정 안에서 이 둘을 자가교배 했을 때 그때 퍼넷사각형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부터 그려보면 얘는 독립이니까 그냥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고 그때 요 나머지 이쪽을 또 하나 골라서 집어넣고 요렇게 이게 일단 첫 번째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되겠고요. 또 어떤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냐면 얘는 독립이니까 라지 A를 집어넣을 때 스몰 B를 집어넣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 집어넣을 때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자가교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러니까 앞에 하던 거랑 똑같아. 퍼넷 그리기 이런 거 자체는 앞에 하던 거랑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칸을 채우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요거에서 그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런 거 적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대문자 개수를 적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표현형을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요 다인자 유전 문제를, 그 다인자 유전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이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에 되게 집중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형에 집중해서 풀기 때문에 요 퍼넷 채울 때도 그냥 표현형만 적는 형태로 가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 4개, 대문자 3개, 얘는 대문자 3개, 얘는 대문자 2개 이런 식으로. 우린 이제 다인자 유전 편액사각형은 그래서 이렇게 채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 몇 개인지만 적는 형태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대문자 3개, 여기서 대문자 3개, 2개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여긴 대문자가 2개, 2개, 2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개, 1개, 1개 될, 여기 2개네요. 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개, 얘도 1개가 되고, 얘는 0개가 되고. 이런 느낌이 되지. 그래서 퍼넷 채울 때 그냥 저렇게 채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근데 퍼넷 한번 채워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 잠깐 보면요. 자, 그래서 두 쌍짜리 다인자 유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두 쌍짜리 다인자 유전 자체가 총 몇 가지 표현형이 가능할까요? 아니, 표현형, 유전자형이야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현형은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5가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전부 소문자로 채우는 것부터 전부 대문자로 채우는 것까지 갈 거 아니야. 한마디로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4개까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형이 5가지 가능해지겠지. 만약에 6칸짜리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면 그냥 몇 가지 표현형이 가능해지는 거겠어. 네, 7가지 표현형이 가능해지는 거지. 왜? 전부 소문자로 채운 것부터 전부 대문자로 채운 것까지. 그러니까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6개까지. 그러니까 0부터 6까지니까 7 맞잖아요. 7가지 맞죠?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고. 그러니까 요 표현형 셀 때 그냥 전부 대문자, 뭐 전부 소문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 가지수 세는 형태로 가주면 기본은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기본은 그렇다고. 근데 이거는 그렇고요. 잠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거 그린 김에 지우지 말고 계속 써먹어 볼 걸 그랬나? 그래도 그냥 지웠으면 지웁시다. 자, 방금 다시 그냥 같은 조건이야. 이걸 퍼넷삼각형으로 그려봤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게 궁금하다고 쳐봅시다. 자, 얘네들이 지금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독립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다인자 유전 문제였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대문자 2개짜리 표현형일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걸 한번 구해볼 건데, 근데 애초에 우리가 지금 저 확률 구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앞에서 걸 먼저 해봅시다. 만약에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 그냥 단일인자 유전인 요렇게 한 쌍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라지 A를 표현형으로 하는 개체가 태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몇이 나옵니까? 확률이. 그치? 4분의 3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판에 그려서 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판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얘가 라지 A 표현되고, 얘도 라지 A 표현되고, 얘도 라지 A 표현되고, 얘도 스몰 a, 얘는 스몰 a가 표현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경우의 수 자체가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칸은 3칸이잖아. 그게 곧 확률입니다. 전체 칸분의 우리가 원하는 칸 4분의 3.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요 확률 구하기 때문에라도 제가 지난주에 퍼넷 사각형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네가 퍼넷을 그릴 때 이 퍼넷이 몇 칸짜리임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그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몇 칸짜리인지만 알고 있으면 다 채우지 않아도 총 경우의 수가 몇인지는 바로 나와. 내가 퍼넷을 그렸는데 8칸짜리 퍼넷 사각형이잖아? 그럼 확률은 무조건 어떻게 될 거냐면 8분의 어쩌구가 나올 겁니다. 내가 퍼넷을 그렸는데 16칸짜리가 나왔으면 16분의 어쩌구의 확률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 위에 어쩌구는 뭐가 되면 되냐? 문제의 조건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의 조건과 맞는 칸을 세주기만 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칸수 분의 문제 조건에서 맞는 칸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자가교배를 가지고 하는 퍼넷 사각형에서 내가 이 자손 중에서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가 궁금한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전체 16칸 중에 그 주름지고 황색인 칸 세서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런 형태로 찾으면 된다고. 물론 이건 뭐 9대 3대 3대 1인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16분의 3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확률을 좀 가볼 텐데 이건 확률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접근해 줄 수 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 아니고 라지 A, 라지 B 이렇게 해서 퍼넥사각형 16칸짜리 한 다음에 대문자 2개인 거 칸수를 세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세 쌍이 전부 다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인 거야.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세 개가 서로 다 독립유전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이 둘을 교배했을 때 방금 전처럼 대문자 2개짜리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궁금해. 자, 이거 퍼넥사각형 그리면 이게 몇 칸짜리 퍼넥사각형이 되냐면요. 64칸짜리 퍼넥사각형이 됩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경우의 수가 8가지예요. 그치? 왜냐면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고 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고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을 테니까 얘 생세포 경우의 수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왜? 경우의 수가 요 칸에서 요거 가지고 요 한 쌍 가지고 2가지 경우의 수 만들 수 있죠. 라지 L 넣거나 스몰 L 넣거나 요거 가지고 2가지 요거 가지고 2가지인데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조합할 땐 곱법칙 곱해주는 형태로 최종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8가지가 나와서 이거 64칸짜리 퍼넥사각형이 돼요. 할 거냐고. 좀 그렇잖아. 그쵸?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걸 진짜 완전히 그 확통처럼 접근을 해볼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 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일단 이 6칸이 뭘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이 될 거거든? 그치? 근데 얘는 이 6칸 중에 대문자가 몇 개면 된다는 얘기예요? 2개면 돼. 그럼 일단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이 6칸 중에 대문자가 들어갈 2칸을 골라주는 거지. 뭐야? 아, 너네 확통 안 배워서 이것도 아예 모를라나? 조합 안 배움? 안 배웠나? 배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6칸 중에서 내가 대문자 2개짜리 표현형이 궁금하면 이 6칸 중에 대문자 넣어줄 2개의 칸을 골라줘.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로 대문자를 넣고 나머지 4칸에는 그럼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소문자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걸 확률로서 접근해야 되거든? 근데 각 칸마다 대문자가 들어갈 확률은 몇이고 소문자가 들어갈 확률은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른 이 6칸 중에 2칸의 대문자가 들어갈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 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내가 고른 2칸에 대문자가 들어갈 확률. 그리고 나머지 4칸에 각각 또 소문자가 들어갈 확률은 가 되겠죠. 예, 이항정리. 이걸 이제 식으로 하면 NCR은 2분의 1에 R제곱 2분의 1에 n-R제곱이니까 이항정리긴 한데 사실 얘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차피 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야. 이게 베이스 형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바꾸고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차차 볼 건데 이걸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생각보다 이거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니들이 고민해보라고 니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오늘은 설명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되거나 하겠지. 네, 시험지에 넣겠죠. 이렇게 다인자 유전에서만큼은 특히나 우리가
이항 정리, 그러니까 이 확률을 이용한 계산을, 이 조합을 이용한 계산을 자유자재로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앞에 단일인자 유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은요, 그냥 각각 여러 개니까 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쳐줘도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 단일인자 유전 자체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인자 유전은 경우의 수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64칸짜리 퍼네스학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64칸짜리 퍼네스학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조합이나 어떤 확률, 그리고 확통 쪽의 접근이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 이제 나중에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할 수 있냐 아니냐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일단은 오늘은 요 포인트를 위주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인자 유전은 사실 이거 말고도 문제 푸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 대신에 문제 푸는 방법만 알고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다 풀립니다, 다인자 유전은. 그러니까 유형마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그냥 연습을 충분히 했냐,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고 연습을 충분히 했냐, 그냥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너네들이 응용력이 어떻고 이런 거 사실 필요 없고 진짜 그냥 연습만 충분히 했으면, 그냥 적용하는 연습만 충분히 해봤으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이제 직접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와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확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형태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요렇게 완전 이형접합인 둘에서, 특히나 얘네들이 다 독립일 때 이거 이제 확률 구하는 게 6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문자 개수 해놓고 2분의 1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다인자 유전을 얘기하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됐지만, 이 확률 계산은 거의 모든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꼭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디귿에 들어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 확률 계산하는 것도 연습 좀 많이 해볼 거고 할 겁니다. 자, 다인자 유전은 진짜 다인자 유전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만큼만 일단 오늘은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문제 만들어 와서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그냥 이제 어떤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이 단일인자 유전에서 특이한 케이스였던 복대림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에 포함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 쌍이 형질 하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쌍이 형질 하나면 이쪽, 한 쌍 이상, 그러니까 두 쌍 이상이 형질 하나를 결정하면 이쪽인데, 일단 한 쌍이 결정을 한다 에서 출발을 하고요. 근데 복대림 유전은 뭐냐면, 한 쌍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를, 두 가지 초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인 경우를 복대립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야? 완두콩 얘기할 때 뭐 라지 R, 스몰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런 건 뭐야?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R이 들어가거나 스몰 R이 들어가거나 두 종류의 유전자밖에 없었잖아. 근데 얘는 뭐냐? 칸은 두 칸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각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 O 세 가지가 있는 경우인 ABO 혈액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복대림 유전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복대림 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ABO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긴 한데 유전자 자체가 A형 유전자, B형 유전자, O형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썼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쓸 건데,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가 A형 유전자, 얘가 B형 유전자, 얘가 O형 유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표현보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가 더 시각적으로 그냥 가시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얘는 우열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칸은 2칸이야. 근데 이제 여기다 가져왔을 때 A형 유전자만 2개가 오거나 A형 유전자 하나와 열성인 O형 유전자가 오면 최종 표현형이 A형이 되고, 아니면 B형 유전자만 2개 오거나 B형 유전자와 열성인 O형이 오면 이게 B형 표현형이 발현이 되는 거고, O형 유전자만 2개 왔을 때, 그러니까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O 유전자 자체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O 동형접합일 때만 O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A하고 B가 동시에 오게 되면 이땐 중간 유전 마냥 A, B형 둘 다 발현이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냥 저런 게 복대림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이랑 똑같아. 칸수는 2칸이야. 그러니까 한 쌍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거야. 근데 그 한 쌍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냥 다양한 겁니다. 얘는 아예 칸수 자체가 많은 거. 얘는 칸수는 단일인자 유전과 똑같이 한 쌍, 그러니까 2칸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거. 그렇게 복대립하고 다인자 유전은 잘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대림 유전은 우리가 외워두면 될 건 ABO 혈액형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니들이 실제로 문제 풀면서 만나게 될 복대림 유전은 저거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외워야 될 게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못 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가상의 무언가로 문제를 낼 거거든 다. 대부분 문제가 그래요. 그냥 어떤 형질 가가 있는데 이 가가 복대림 유전이다. 그래서 얘는 A, B, D 이런 우열관계를 갖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어떤 형질 나가 있는데 얘는 A, B, D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고. 어떤 형질 나가 있는데, 자 요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형질 나가 있고 어떤 형질 마가 있어요. 이 둘은 둘 다 복대립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형이란다. 유전자의 종류가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 세 가지고 얘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세 가지야. 저렇게 분리를 해놓을게. 그랬을 때 이 라는 가능한 표현형의 가지수가 세 가지고요. 얘는 가능한 표현형의 가지수가 네 가지래. 저거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 우열관계가? 그치. 라는 우열관계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왜?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인 상태에서 서로 우열관계가 명확하잖아? 그러면 명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A가 표현되거나 B가 표현되거나 D가 표현되거나 딱 세 가지만 가능해집니다. 우열관계가 명확하면. 근데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 유전이 생기면서 유전자 가지수에 비해서 표현형이 늘어나게 되지. 1차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이제 얘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게 AA와 AB, AD의 표현형이 같아.
그리고 D의 표현형을 갖는 것은 DD뿐임. 자, 저기 적혀 있는 저것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우열의 순서가 A, B, D라는 우열관계의 순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AA와 AB와 AD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얘는 일단 동형접합이니까 무조건 A가 발현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A가 발현되고 얘도 A가 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B와 D에 대해 우성이란 얘기고. 이 밑에 있는 건 뭔 소리예요? D의 표현형을 갖는 게 DD뿐이려면 BD는 D를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복대립 뮤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느냐, 그리고 그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돼요.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그냥 무한대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 되게 몇 가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 중에 이런 복대립도 있어요. 유전자 종류 4가지로 늘려버리면 됨. 경우의 수가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습만 하면 됨이 아니라 그 문제마다 주어진 모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 푸는 방법 정해져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대립은 자료 해석 능력을 극단적으로 크게 요구를 하고요. 밑에 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 다 정해져 있고 그냥 연습만 하면 어떤 문구 찾아서 그 문구가 있으면 이 방법 써서 어떻게 풀어,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돼요. 사실 연습만 하면 다인자 유전 쪽이 훨씬 쉽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우리 쪽지 시험으로 이것저것 연습하고 하다가 실제 문제집 풀잖아? 그러면 분명히 다인자 유전이 더 어려울 거거든. 처음엔 다인자 유전이 무조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는 다인자 유전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쟤는 연습만 하면 돼. 위에 건 다른 건 연습으로 안 될 것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결국 이제 자료 해석의 능력이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아예 나중으로 미룰 거야. 이건 그 쪽지 시험 이런 걸로 내가 딱히 문제를 만들어 오거나 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ABO 혈액형의 경우를 좀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ABO 혈액형만 제대로 외워둬도 복대립 유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는 머릿속에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 푸는데 어떻게 응용할지는 그냥 문제 풀면서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쟤는 미래 연습해볼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더 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의 유전이 내용이 또 끝났어. 그럼 마지막 사람의 유전병, 그러니까 즉 돌연변이 내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돌연변이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 사람의 유전의 핵심인 가계도 조사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가계도 조사, 가계도 분석,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 사실 되게 별건 아니야.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어떤 형질 가가 있어. 그리고 그 가에 대한 가계도가 이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 A와 뭐 A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우열 관계가 바로 보이니까 그렇게 말고 A하고 A 프라임 이렇게 해두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가계도가 나와요. 가계도라는 게 이제 부모와 자식 뭐 이런 거에 대한 형질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가형질에 대한 가계도 나와 있고, 그때
별로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걸 토대로 이제 유전병이 요 색칠된 게 가가 발현된 애들이 발현된 게 색칠된 애들이고요. 발현되지 않은 애들이 색칠되지 않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뭐 항상 어차피 거의 국룰이니까 이건 네모는 남자고요.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거의 이건 국룰입니다. 색칠된 게 발현된 거, 색칠 안 된 게 발현 안 된 거, 그리고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국룰이 적용되어 있는 가계도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가계도를 분석해서 이제 얘가 발현 유전자고 얘가 정상 유전자일 때 A하고 A' 중에 누가 우성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게 핵심이 되는 게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마주쳤다라고 했을 때 A하고 A' 중에서 뭐가 우성인지 알아낼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처음에 맨 위에 두 개를 안 줘요. 네. 대부분 그냥 딱 이 상태입니다, 문제는. 글이 주저리 많은데 다 읽을 필요 없는 정보들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 세대에서 발현된 사람이랑 발현된 사람이랑 발현 안된 사람이 정상인 게 그렇죠. 정상인 게 열성, 유전병이 우성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가계도 분석은 일단 그래서 순서가 좀 있어. 제일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봅시다. 제일 근본적인 접근부터 해보면 가계도 분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제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노가다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규칙 찾지 말고 일단 노가다부터 해보자고. 근데 이제 이 노가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요거를 좀 고생해가면서 이것저것 직접 해보자는 얘기인데, 직접 해보려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풀게 된 대부분의 문제는 쌍커플, 웹커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발현됨과 발현 안됨으로 나눠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헷갈리고 풀 거 아니야. 이게 발현됨 저게 발현됨 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발현됨과 발현 안됨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그 발현되는 유전자를 기준으로 그 유전자 자체가 상염색체에 열성으로 유전되느냐, 상염색체에 우성으로 유전되느냐, X염색체에 열성으로 유전되느냐, X염색체에 우성으로 유전되느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의 유전이 기본적으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나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린 우열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발현 쪽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파악을 해봐야지.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배웠잖아요. 얘는 뭐 어차피 한 개 줬는데 지금 뭐 단일인자 유전이겠지 뭐. 그건 일단 나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일일이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 건데 답에서 멀리서부터 갈 겁니다. 참고로 얘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이기 때문에 X염색체인 것부터 해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얘를 X염색체 유전자라고 먼저 가정하면 안 좋을 것 같다. 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상부터 할게요. 얘를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맨 위에 적은 게 상열성이니까 지금 보면요, 얘가 발현 유전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기다 적은 게 발현 유전자를
열성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이걸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얘가 A-A-가 될 겁니다. 왜? 지금 A-라고 하는 이 발현 유전자가 열성이고 열성이 발현되려면 동형접합이어야지. 그리고 상염색체니까 성별의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되니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한 쌍씩 이런 식으로 채워가면 돼요. 그치? 얘네들은 어떠냐면 얘네들은 정상이니까 A고 뒤에가 뭐가 올지 몰라. A가 오든 A'이 오든 상관없죠. 얘도 A가 오든 A'이 오든 상관없고요. 얘도 A가 오든 A'이 오든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우린 가계도라는 건 결국 뭐야? 부모님이 자손한테 유전자를 물려주고 반대로 자손은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물려받고 하면서 결정해주는 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가 A'A'이 태어나려면 아버지한테 무조건 A' 유전자가 있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얘는 뭐야? 얘는 얘랑 얘한테서 하나씩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야 돼.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받아야지. 엄마 반, 아빠 반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를 아빠한테 받았을 거야. 왜? 엄마는 A가 없거든. 그럼 엄마한테 무조건 A'을 받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라고. 근데 얘는 부모 중에 지금 A를 받아올 때가 없지. 그럼 안 되네 하면서 일일이 제거해가면서 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제 노가다가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보면 수학적 귀납법이죠. 해봤는데 오류가 생기면 피드백 해가지고 바꿔서 다시 하고 수학적 귀납법이죠. 고급적으로 얘기했을 땐 그렇긴 한데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다음 걸로 해보면 이제 이걸 성염색체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X염색체. 왜냐면 X염색체 쪽은 우리가 아직 X염색체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자, X에서 이번에 똑같이 이게 X 열성을 갖다 놓읍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발현 유전자를 열성으로 놓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방금 상으로 했을 때와 X염색체로 했을 때는 확 달라지겠지. 성별의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염색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유전자가 아니라 아이고 성전환을 해버렸네. 이렇게 성염색체를 아예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아 왜 자꾸 성전환? 얘는 XX, 얘도 XY, 얘는 XX 이렇게 성염색체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아. 그 다음에 얘는 X염색체 상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채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그냥 A', A'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얘도 A', A' 이렇게 채워주면 되거든? 근데 보면 얘는 무조건 이거여야 돼. 왜냐면 Y잖아? Y에는 없어 이게. 분명히 우린 여기 X라고 적어놨죠. 이건 X염색체만 있다는 뜻입니다. Y염색체는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Y염색체는 아무것도 안 들어갈 거니까 얘는 이 한 칸만 가지고 표현형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상이잖아. 색칠이 안 돼 있잖아.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상 유전자를 무조건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어떻게 성립해? 왜? 아무리 봐도 엄마한테 A'을 받아야 되는걸? 왜냐? 이 Y는 누구한테밖에 못 받으니까. 아버지한테밖에 못 받으니까. 이렇게 아들들은 X염색체를 무조건 엄마한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로 이용해주면서 쓰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어떤 경우도 많이 이용해주겠냐면 그래서 아버지의 X염색체가 무조건 누구한테? 딸한테 간다는 사실도 이용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도 정상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말이 되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걸 찾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때 상염색체 유전일 때는 그냥 이런 염색체 안 적어놓고 그냥 한 쌍씩 다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성염색체 유전일 때는 염색체를 우선으로 적으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염색체 이렇게 다 적어놓는 거 귀찮아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설명할 때 이런 애들을 그냥 바 Y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둘 겁니다. 얘는 바 이렇게 두 칸 채우는 거고, 얘도 바 얘는 바 Y, 얘는 바 이런 식으로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노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가계도를 노가다를 한 뒤에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요즘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계도 분석은 되게 별거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 사칙 연산에 가까운 느낌으로 두고, 니들이 가계도 분석을 다 해도 문제가 안 풀리게 만드는 걸 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 분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계도를 노가다 한 다음에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드리면, 외워서 적용하면 되는 몇 가지, 그러니까 분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저 노가다를 하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몇 가지 얘기해 보면요. 일단 찾았을 때 제일 개꿀인 게, 저는 이제 주어온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어온 딸입니다. 주어온 딸은 보통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냐?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딸한테 유전병이 발현되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발현돼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가 둘 다 형질, 어떤 특정 형질을 발현하고 있는데 딸이 정상인,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형질, 부모의 형질은 같은데 딸의 형질만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전자는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딸이 가진 형질종이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온 딸이라는 걸 찾는 순간 아예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이 상열성이구나 하고 분석이 끝나버려. 뭐처럼? 얘처럼. 자식이 남자면 그거는 일단 다음, 일단 요거 적용만 해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부모가 유전병인데 정상인 딸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바로 얘를 상염색체고요, A' 유전병 쪽이 아니고, 얘는 지금 정상이지, 딸이 정상이죠. 그러면 딸이 가진 형질, 즉 정상 쪽이 열성이구나,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왜? 그래야만 얘가 A고 얘가 A'A, 얘가 A'A가 되면서 유전병 발현, 유전병 발현. 왜? 발현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발현되거든. 그리고 얘는 AA로 정상.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이 주어온 딸이 있을 때 성립하는 유일한 경우가 이거거든요. 근데 주어온 딸이 없으면, 대신에 이제 주어온 아들이라도 있으면, 자, 이거는 아들이 가진 형질이 열성입니다. 요 끝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들이 정상이니까 정상이 열성이구나는 알 수 있지만, 얘가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인지 X염색체 유전인지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딸이 제일 좋아. 좋은 딸은 찾는 순간 아무런 노가다를 해볼 필요가 없고요. 좋은 아들은 찾으면 둘 중 하나의 노가다 정도만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어머니가 유전병이, 아니 어떤 형질이 발현이 됐을 때 아들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전병이 발현이 됐는데, 아니 혹은 이 형질이 발현이 됐는데 아들은 그 형질이 발현이 안 된 거야. 그때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얘는 X 열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하나가 제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하나로 확정이 되니까 노가다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지고, 얘는 두 가지만 노가다 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건 찾는다고 해서 경우의 수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X 열성 이런 거 하나 줄어드는 거야. 이런 거 찾으면. 근데 요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조합해 갖고 노가다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적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어머니가 발현이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발현됐으면 그럼 뭘 거냐면, 이건 X 우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지워놓고 왠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어머니가 유전병이 있는데 아들이 유전병이 없으려면, 여기 이제 아들은 정상 유전자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의 정상 유전자, 요 아들의 X염 색채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왔어야 되니까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무조건 갖게 되거든. 근데 엄마한테 발현이 돼야 되잖아. 저기 어머니는 발현이 됐는데 아들은 발현이 안 됐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발현이 안 됐는데 얘는 발현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성일 수밖에 없어. X염 색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열성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일일이 노가다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기에는 뭐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는데 딸이 유전병이 없는 경우. 이거는 X 잠깐만 맞지? X 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발현이 안 됐는데 딸한테 발현된 경우는 X 열성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외운다가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 되는 거지. 안 외우고 노가다 하든가. 안 외우고 노가다 하는 것보다 분명히 무조건 외우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어차피 거의 다 끝나기도 했고,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짚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률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확률적인 접근이 있냐라는 건 나중에 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일단 당장 우리는 어떤 확률적인 접근은 우선적으로 보자. 자, 이게 모두 독립인 다인자 유전에서 라는 조건을 가졌을 때, 우린 이 자손이 대문자 4개의 확률을 구할 방법이 6시 네모 2분의 1 6제곱 이런 형태라는 걸 안다를 일단 오늘 우선적으로 가져갑시다. 다인자 유전에 대한 더 다른 나머지 경우의 수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 오늘을 다인자 유전에서는 이것부터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복대림 유전은 설명하긴 했는데 일단은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대림 유전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건 그 연습하기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그건 일단 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도 분석. 사실
밑에 것부터 무조건 알려주긴 했지만 이게 없으면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단 하나도 안 주어지거나 이 중에 하나만 써서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노가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가다 할 줄 안다 중요해요. 노가다 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줬어. 상염색채면 그냥 갖다 놓고 무조건 한 쌍 갖다 놓고 상열성인지 상우성인지 그냥 내가 하나 정해놓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용시켜보는 거야, 가계도에. 그리고 성염색체일 때는, X염색체일 때는 X, Y 성염색체 먼저 적어놓고 Y에는 유전자가 안 들어간다는 걸 염두하면서 채워가면서 가계도를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그 경우의 수는 탈락, 이런 식으로 제거해가면서 접근하는 말 그대로 수학적 기납법이죠. 그런 형태의 접근이 이제 노가다, 요게 되는 거고요. 귀류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가계도 분석이고,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걸 좀 잘 외워둡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시험지로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가계도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계도 분석한 걸 토대로 뭐도 할 거냐? 퍼넷 사각형도 그릴 거고요. 이 퍼넷 사각형을 그린 걸 토대로 뭐도 할 거냐? 자손의 확률도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자손 확률 구하는 게 좀 재밌어요. 뭐 조건부 확률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저것 고민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건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와서 다음 주에 같이 연습해 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잘 염두에 오셔야 되는 게 요거고요. 뭐 퍼넷 그리기는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했더니 이 집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 집 자손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퍼넷 사각형 그리는 거, 그냥 그런 거니까. 보통은 가계도에서의 퍼넷 사각형은요, 얘네 둘을 확실하게 알아내면 퍼넷 사각형을 못 그릴 수가 없지.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아내는 데만 성공하면, 만약에 얘네가 색칠되어 있고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는 유전자형이 뭐고 얘는 유전자형이 뭐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내면 퍼넷 그리기를 실수하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퍼넷만 제대로 그려놓으면 확률 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갈 요소가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랑, 다음 주에 이제 주로 할 게 요것도 요건데, 또 다음 주에 문제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요, 우리 오늘 앞에 잠깐 풀어줬던 그 유전자 문제 있잖아요. 뭐 42, 뭐 042 그 문제 있잖아. 거기에다가도 이제 성염색체를 섞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염색체, 상염색체 이쪽에 익숙해져야 돼. 요게 익숙해지는 게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입니다.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자유자재로 구별하는 거,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본격적인 출발선이니까 다음 주엔 그걸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유전이든 앞에 세포 분열이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